안녕하십니까. 전체주의 시대죠. 이게 이제 하느님을 믿고 살던 시대에서 하느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신은 죽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법칙을 찾으려고 주구장창 노력해 온 게 그 인류인데요. 주로 서구죠. 주로 서구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법칙인가 이 뭔가 있는가 싶어 갖고 계속 뭔가를 강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주의며 유물론이며 역사의 법칙이며 뭐 이따위 말 그대로 환상적인 개소리를 계속 학문이랍시고 해오면서 결국은 파시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제로 백신을 맞춘다든가 백신 패스를 한다든가 격리를 한다든가 세금을 풀어서 동양도로로 뿌린다든가 누구를 접근 금지시킨다든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폭력적이고 이 살육적인 정신, 감금하겠다고 하는 정신 상태, 이 파시즘의 정신 상태가 아침 안개처럼 전 세계에 뿌옇게 지금 뿌려져 있어요. 지네가 잘났다는 거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야.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기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널리 퍼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의 정치계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해왔지만 아무리 인정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전체주의를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실은 모든 정치 사상책 다 읽어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혹은 무슨 뭐 분배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주의라 하면 뭐냐면 이 기본 정서가 뭐냐면 그 정부와 국가 체제는 개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도움을 준다 하는 게 전체주의의 기본 정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자유에 대한 기본 정서는 뭐냐면 정부와 국가 체제는 개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구 근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집단 전체주의를 지향했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주로 자유주의, 개인성과 짝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와 정치를 통해 갖고 만사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운동이라든가 시민들을 통해서 만사를 이끌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자유와 전체주의가 정치 이념의 핵이었다는 말이에요. 실은 이게 말이에요. 중국하고 조선의 그 성리학하고 양명학의 그 차이랑 그 틀릴 게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할 것이냐, 자유로울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민운동이라든가 또 사회운동을 통해서 그 역사를 좀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그 정신 상태에 아니다 정부와 국가를 끼어들이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마르크스예요. 예, 마르크스가 변혁을 이루는 데는 국가와 정부를 이용해야 하고 국가와 정부가 과도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그 진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자유를 떠나서 전체주의로 버무려져 버린 거예요. 좀 마르크스 조금 읽었다는 사람들이 죄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는 자유주의적인 행태를 하고요. 남의 자유는 깔아뭉개는 전체주의 이 양자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엉터리 같은 단어지만 이 아전인수를 한다고 얘네들이. 응? 이게 벌써 서구 정치 이념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소리죠. 꼭 뭐 마르크스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은 좌우 보수 진보가 모두 파시즘으로 뭉쳤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응? 자유를 말하면서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 정부 중심의 파시즘을 끝없이 추구하는 권력도 없는 것들이 자기가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이런 자유 파시즘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뿌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 남을 통제하는 게 자기의 자유예요. 남을 통제하는 게 자기로서는 정의라고.
이 서구의 엉터리 정치 이념이 말이에요. 아시아가 이걸 또 모방해가지고 기형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응?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서로 적대하는 그 전체주의와 자유가 한데 섞여갖고 나는 자유, 너는 전체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 과거와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역사 전통과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행동한다고요. 시몬 베이가 얘기 잘하고 있어요. 과거 수백 년 동안 서구는 과거를 파괴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으면서 과거만 계속 파괴해 왔는데 이 습관을 식민지 국가들도 배웠어. 사대적으로 배웠다고요. 서구인들은 왜 자기네들의 역사를 파괴했을까? 유대인들이 파괴하니까 그 좋은 줄 알고 사대주의 부린 거고요. 서구가 역사를 파괴하니까 또 식민지 사람들은 그 서구가 하는 짓이 좋은 줄 알고 과거를 파괴했다고 전통을 다 깡그리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이름으로써 내로남불의 엉망진창의 정치 체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실은. 딴 게 아니죠.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항상. 이게 말이에요. 근대인들 아주 기본적인 정신 상태예요. 응?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민주공화정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의식의 출발점인데 그래 엄마처럼 안 살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근데 거기에 대한 비전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비전은 아예 없습니다. 그저 강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법칙이 있다는 둥. 실험해봤더니 그랬다는 둥. 이런 유물론하고 자연주의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 그 민주공화정의 그 기본 철학을 이루는 그 루소의 그 일반 의지라든가 사회계약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중의 삶과 역사를 전체적으로 거부하고 시간을 단절시킨 다음에 당장 눈앞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만 소중하다는 게 바로 일반 의지와 사회계획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고. 그러면 루소의 그 민주공화 철학이 그렇다면 그 앵글로색슨이 그 루소의 민주공화정을 실제로 그 실용화시켰죠. 그게 저 유명한 그 견제, 지적지라고 견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영국 정치의 철학이에요. 존 로크가 뭐라 그랬냐면 지적하고 견제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분립한 게 아니라 권력을 대립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툭 하면 이게 뭔가 두 가지가 존재하면 그게 서로 충돌하는 줄 알아. 항상 습관이 그래요. 얘네들은 서구 애들은 음양을 그 좋아하고 협력의 상태로 이해하지 않고 모순 상태로 본다고. 항상 투쟁 상태로 봐. 그러니까 권력을 분립시켰으면 분립시켜서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대립시켜갖고 매일 싸우기만 합니다. 이게 폭력배의 단어라고. 폭력배들의 정신상태예요. 또 상호 모순하고 충돌을 또 진보라고 포장했던 또 마르크시스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결같이 정권을 잡으면 군사 독재처럼 폭력적이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과거와 단절된 사람들의 독특한 정신 상태예요.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 처음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진보 세력의 역사를 하나 한번 보죠. 네? 이 처음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과거를 어떻게 단절시키냐면 1793년 10월 16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돼 버리죠. 그날 바로 10월 16일 날 그 진보 좌파의 기수라고 하는 자코뱅 당원 그 건축가 뿌티 라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12세기에 지은 생드니 성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생드니 성당에는 파리 북쪽에 있어요. 그게 원래가 그 생드니라고 하는 지역이요. 원래가 그 프랑스 최초의 그 국가가 형성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드니 성당을 이렇게 되게 숭배하는 거죠. 거기에는 42명의 왕, 32명의 왕비, 63명의 왕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 종묘사직이라고 그게. 종묘사직을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그 혁명 폭도들한테는 민족 전통이라든가 왕정이 끌고 온 나라의 정체성 이런 건 머릿속에 없어요. 이 비슷한 짓을 모택동이 벌였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변했나요? 완전히 내로남불 아몰랑,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자유 너는 전체,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이면서 철두철미하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중국에 만들어졌다고?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원래가 근본이 이랬다는 말이에요. 프랑스는 왕과 왕비들의 그 심장을 따로 떼어갖고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도자기에 넣어가지고 심장을 보관했다고. 그게 이제 프랑스 왕정의 전통인데, 이 자코뱅 정권은 심장을 다 뜯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랬다고. 근데 뿌띠라들이 이제 뜯었죠. 왕과 왕비, 왕자들의 그 심장을 다 모아가지고 주머니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도시로 내려온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16세기부터는 말이에요. 그 그림 그리는데 그 윤택제로 썼다고. 화가한테 팔아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왕의 심장이고 왕비의 심장이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리겠냐고. 이 혁명가들이 정신 상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 13세하고 그 왕비 심장이 털리고 루이 14세하고 왕비 심장도 털렸다고. 그래갖고 이 두 명의 왕비의 그 심장을 말이에요. 마틴 드롤링이라고 하는 화가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마틴 드롤링은 루이 13세 부인, 루이 14세 부인 앤과 메리 테레즈의 심장을 물감에 갈아 넣어가지고, 잘게 자르고 물감에 갈아 넣어가지고 부엌 안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이게 루브르 박물관 언젠가 나중에 한번 가시면 마틴 드롤링의 그 부엌 안의 풍경을 보세요. 그게 바로 왕비인 앤과 마리 테레즈의 심장을 갈아가지고 반짝반짝 윤택나게 만든 겁니다. 루이 14세 가슴도 심장도 부서졌어요. 그래갖고 알렉산드르 포라고 하는 화가가 까행의 풍경이라고 하는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알렉산드르 포는 되게 수전놀에서 조금만 갈아 넣었대요. 조금 다 갈아 넣지 않았다 그랬답니다. 루이 18세한테 이 그림을 또 갖다 주었어. 루이 14세 심장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뭐 다 갈아 넣진 못했어요. 심장이 좀 커서. 그러니까 루이 18세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 금으로 된 담배 값을 그 그림 값으로 지불했다고. 그래서 루이 13세 것은 아직 안 쓰고 나중에 1815년 왕정 복구할 때 갖다 줘버렸죠. 정부한테 헌사를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가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냐면, 루이 14세 그 그림 그리다가 남은 심장은 말이에요, 영국 하트코트 집안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1848년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왕립협회의 그 웨스트민스터 대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버클랜드예요. 옥스퍼드 교수도 했죠. 이 사람의 그 주장이 뭐냐면 위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보기만 하면 혀만 갖다 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먹방 자연주의자라고 할까? 먹방 유물론자. 일단 씹고 나면은 뭔가 알겠다는 거야. 1836년에는 교황청에 가갖고 이탈리아 성자의 핏자국을 혀를 막 핥아댔다고. 이 변태 새끼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찰스 다윈마저도 이 버클랜드한테 이 저질스럽고 무지막지하다 그랬다고. 이 사람이 저녁 식탁에 루이 14세 심장이 올라온 걸 봤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별걸 다 먹어봤는데 왕의 심장은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서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프랑스 900년 카페 왕조의 역사가 이 유물론자이자 자연주의자, 또 신학자예요. 얘는 또 자연주의자에 의해 먹혀버린 거야. 900년의 역사가 한날 저녁 식탁 위에서 물질적으로 먹혀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아들놈은 더해. 루이 14세 심장을 난도질한 훔친 놈, 난도질한 화가 그거를 먹어버린 윌리엄 버크랜드 모두 과거와 단절하고 어떤 비전도 없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환상에 빠졌던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특히 이 버크랜드의 정신 상태가 말이에요. 현대 의학의 정신 세계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놈이 이제 프란시스 버크랜드인데요. 이놈은 한술 더 떴어. 동물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씹어 먹어보고 죽여보고 다 그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현대 의학의 기본이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벌 준다고 촌농을 입에다 떨어뜨렸다고. 또 촌농까지도 먹기 시작했으니까 성인이 되니까 쥐도 잡아먹고 말이에요. 잡식으로 유명했어. 말고기를 먹어봤더니 맛이 없으니까 죄수용으로 쓰자 그러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천천히 이렇게 끓여봤더니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더라. 이 실험한 놈이 바로 이 프란시스 버크랜드예요. 아시죠?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 응? 이 죽어가는 생명체를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의기양양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살육과 폭력에 있다면 말이에요. 또 이 프란시스 버크랜드 아버지 윌리엄 버크랜드는 또 신학자였거든. 그러니까 유물론자인데 신학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물론자인데 신학자야. 이거 뭐야? 역사적 유물론이잖아요. 마르크스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나 유물론 이런 무의식적인 목적이 뭐냐면 전체주의, 파시즘에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항상 반대말, 반대자를 찾아갖고 충돌시키고 하나를 결국은 제거해버리는 변증법을 잘 사용하는데 이 모든 습관은 말이에요. 과거와 전통을 잃은 자들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의 규칙을 얻어보려는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물론이자 신학자, 유물론이자 사이비 신학이 만난 거야. 그게 마르크시즘, 나치즘, 파시즘, 록펠러, 로스차일드의 전체주의잖아요. 이 모두 과거와 단절해서 나타난 일이란 말이에요. 과거와 단절을 했으니까 그런 물질적인 신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이에요. 현재 대통령이든가 한국 얘기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 2명 다 가만 보니까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심하게 단절된 사람들이야. 파시즘의 정신 상태가 머리에 가득하다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 파시즘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반파쇼 싸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구나 아시아나 과거와 단절을 했으니까 자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서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파쇼의 싸움은 사대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시몬드 베이가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서구의 전통을 다 뽑아버렸다 그랬죠. 서구는 아시아의 전통을 다 뽑아버렸어. 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고. 반파쇼와의 싸움은 사대주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전체주의와 사대주의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